네, 사회문제 탐구 세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네, 사회성 없는 사회교사의 세 번째 수업.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준비되셨죠?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바로 수업부터 들어가면 또 정없으니까 네, 안부를 물어볼 거고요. 오늘은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 곳이 바로 교과서 2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 사회문제 탐구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문제를 우리가 탐구할 때 어떠한 방법을 선택을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자료를 선택하는 방법도 연결돼서 이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이 사회문화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나 뭔지 감이 오는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방법과 그에 맞는 자료 수집 방법이 잘 어울리는 자료 수집 방법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1페이지, 22페이지를 좀 살펴보고 과학적 태도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양적 연구 방법에 잘 어울리는 자료 수집 방법인 질문지법 28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잠깐 와서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의 탐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질적 연구 방법에 잘 어울리는 자료 수집 방법인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양쪽에서 모두 다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문헌 연구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과제를 안내해 드리고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근황 토크. 사실 좀 제가 PPT를 만드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은 화면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나마도 화면이 자주 안 바뀌잖아요. 자주 안 바뀌는 상태에서 글씨라도 잘 보였으면 해가지고. 근데 제가 첫 번째랑 두 번째 수업 시간에 글씨가 무참히 깨지는 그런 참사를 경험하고 나서 노트북에 있는 이 폰트가 어떻게 하면 깨지지 않고 패드 이제로 넘어올 수 있을까? 지금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을 하느냐고 오전을 후딱 다 써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선거일이고요. 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1학년, 2학년 어린이들이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됩니다. 클래스 가입시키기 너무 힘들었어요. 이 뭔 얘기하냐면 근데 과연 잘 들어올 수 있을까? 서버 안 터질까? 걱정이에요, 진짜. 잘 들어올 수 있을까? 지난 겨울방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사실 제가 올해 쌍용고등학교에 처음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옆에 있는 아산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있다가 올해 이제 여러분을 만나려고 왔는데요. 작년에 제가 3학년 담임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3학년 담임을 하고 졸업식을 1월 초에 하고 나서 1월 달부터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졸업을 시켰으니까 생활기록부도 뭐 다 진즉에 끝났죠. 애들은 뭐 벌써부터 그냥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뭐 처음에는 여행? 막 계획도 세우고 막 이랬는데 막상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 이거예요. 안 돼. 아니야,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가. 정말. 아이고. 망했어. 난 확대를 시키고 싶었던 것 뿐인데. 패드 키노트 어렵네요. 용식이 찾기 뭐 있어요, 용식이 찾기.
밀린 드라마를 몰아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밀린 드라마를. 그러니까 작년에 유행했던 드라마들인데 3학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뭐못 보고 넘어가고 했던 드라마를 막 몰아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 봤어. 다 보고 나니 나 진짜 용식이 찾으려고 내가 진짜 개장마을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갔어요. 못 갔나? 아무튼 그리고 나서 다 보고 나는데 1월 한 말 정도가 된 거예요. 슬슬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좀 그래요. 1월 말. 그러더니 2월 달도 뭔가 그래요. 제가 작년에 있던 학교는 이제 2월 달에도 학교 이제 등교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3학년이니까 더더욱 등교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맘때쯤이면 학교에 가서 3월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자꾸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나오지 말래요. 그럼 집에서 뭐해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탈출 시즌을 다 봤어요. 네, 대탈출 시즌을 다 봤어요. 방탈출하는 것처럼 막. 근데 그걸 또 다 봤는데 이제 계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나오지 말래요. 자꾸. 어떡하지? 왜 자꾸 나오지 말라고 그러지? 그러다가 한참 킹덤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못 보겠더라고. 킹덤은 진짜 기빨려서 못 보겠다. 좀비가 너무 빨라. 요즘 좀비 너무나 빨라. 너무 빨라. 막 뛰다니는데 그게 막 옛날 좀비는 느려서 무서워도 피할 수는 있었다고. 근데 요즘 좀비는 막 그냥 그냥 차라리 물리는 게 나아. 그냥 요즘 좀비 너무 빨라. 막 1화를 보고 기가 빨려서 못 보겠다. 나 못 본다 이러다가 그거 안 보면 뭐해. 학교도 못 나오는데. 그러다가 뭐 다 보고 신서유기 또 보고 낮과밤은 사라지고. 지금 요즘에 여러분이 낮과밤이 사라지신 건 아니죠?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제 학교로 컴백하실 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확진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는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 보게 될 거야.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괜찮죠? 훌륭했어. 여기까지만 듣고 넘어가는 거 가만 안 둬.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과서 21페이지인데요. 과학적 태도가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건 읽기 자료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글러먹은 양반이 하나 나오죠. 네, 세뮤얼 조지 모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이거 좀 스캔 잘 됐죠. 그래서 지금 밑에 스캔 얘기가 없는 거야. 자, 이 사람이 원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의사 겸 의학자래요. 그랬는데 그 1800 몇 년이었나? 미국인의 뇌였나? 뭐 이런 어떤 책을 출판하면서 주장했던 그 사람의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여기 보시면 인간은 두개골의 용적에 따라 지능의 차이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두개골의 용적, 이 머리 안에 뇌를 담을 수 있는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어떨 거다. 지능이 높냐 낮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운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용적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인종별로 명확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봤대요. 그러니까 황인종이냐 흑인종이냐 백인종이냐에 따라서 두개골의 크기가 적고 크고 이게 차이가 날 거다. 그리고 적고 크고 차이가 남에 따라 지능도 차이가 날 거다. 지능이 높고 낮음이 차이가 날 거다라고 가설을 세웠다는 거죠. 뭔가 슬슬 냄새가 나죠. 그래서 1000개가 넘는 우와, 1000개나? 이거 어디서 모아온 거야? 네, 1000개가 넘는 두개골을 수집해서 분석한 뒤에 백인이 가장 두뇌 용량이 크고 흑인이 가장 작다라고 얘기하는 결론을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사진만 봐도 이 사람 백인이네요.
인종차별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런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태도가 연구과정 안에 이렇게 가치 중립적이지 못하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나타난 스티븐 제이 골드라고 하는 사람이 비판했다는 거죠. 에이, 뭐야. 인종에 따라 뇌 용적이 다르고 지능이 다르다는 증거를 찾아낸 게 아니라 뭐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리 결론 낸 거예요. 뭐라고요? 인종에 따라 지능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 답정 넣었네. 답정 넣어. 그치? 답정 넣었네. 나 백인, 나 5월에 그리고 흑인이 유색 인종으로 갈수록 저건 미개해. 그러니까 지능도 낮을 거야. 나는 이미 결론 내렸어. 가설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한 거예요? 이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단으로 두개골을 측정한 거죠. 더 치사했네. 두개골을 분석할 때 백인종의 두개골은 남성의 것. 아무래도 이제 체형의 크기상 남성의 두개골의 용적이 더 클 테니까. 그래서 백인은 남성의 것만 사용하고 유색인종은 체구가 작은, 그것도 체구가 작은 여성의 것. 아이고, 글러먹었네요. 나가야겠네요. 이 사람에게서 찜찜한 태도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객관적이지 못했죠. 그쵸? 자신이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었고,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게 아니었죠. 자신이 이미 내려놓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던 거죠. 그쵸? 그리고 다양한 관점이 있었던 게 아니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죠. 백인은 5월에 라고 하는 어떤 편협한 시각. 그리고 또요. 그냥 넘어갈까? 넘어갈까요? 자,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또 하나인데요. 오구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저는 스캔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스캔 기능은 없는 걸로 합시다. 네. 이 과학적 태도라고 하는 거는 먼저 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거하고 연관시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문화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겠다.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다가가고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탐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교과에서 다루고자 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조지 모턴이라고 하는 이 인종주의자에 따른 이러한 연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 사람은요, 자신의 특정한 이론, 인종차별적인 그런 어떤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요, 다양한 어떤 게 아니라 편협한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판과 지적을 수용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요. 자신의 연구에 있어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또 울었어. 중립적인 사실 그대로를 관찰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했습니까? 특정 가치에 해당이 되는 자신의 인종차별주의가 그대로 묻어나올 수 있게 뭐 했어요? 수집된 자료를 오히려 조작하고 왜곡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뭣도 없었어요. 객관적인 태도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시대와 사회적 맥락, 환경 고려해서 그러니까 흑인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1700년대, 1800년대의 흑인,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치는 전 세계적인 위치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그들의 입장에선 발전되지 못해 보였겠죠. 그러니까 학교도 없고 뭐야 쟤네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지능이 낮아. 수준이 낮아. 왜?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통적인 것들은 어쩌면 백인종보다 훨씬 더 우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주의적이도 못했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뻔뻔스럽게도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되돌아보거나 하는 성찰적인 태도도 없었죠. 그러니까 뻔뻔하게 그런 연구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발간을 해서 미국인의 노예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사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실수 없이 그리고 오히려 더 어떤 깊이 있는 그러한 연구로 이제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과학적 태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하고자 하려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다음은 23페이지하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28페이지의 질문집 퍼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 문제를 그래, 좋아, 오케이, 알았어. 아까와 같은 과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가 연구를 할 거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될까? 우리는 연구 이 목적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양적 연구, 하나는 질적 연구.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 사회 문제를 통해서 어떤 개량화된 자료 또는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수집한 자료를 개량화하고 그 개량화된 자료를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내 연구의 목적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양적 연구 방법이 굉장히 잘 맞겠네요 라고 표현할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양적 연구 있어 보이려고 한자랑 영어 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양적할 때 양은요, 요 양이 수량할 때 양이에요. 양. 그리고 영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 읽을 텐데 사회 선생이라 다행이야. 영어 못해도 되잖아. 이게 퀀티티 할 때 그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저는 같을걸요. 그러니까 수량이라고 하는 거 느낌 오시죠? 그걸 의미할 때 양이에요, 양. 그래서 이 양적 연구하고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요, 이 연구 방법은 뭐랄까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기 때문에 양으로 때려 이렇게 잡는 그런 느낌으로 자료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수치화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봐봐 27.8%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양적 연구는 질문지법 이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포기해. 교과서 혹시 없으실까봐. 일단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했을 때 자료의 개량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면 양적 연구. 자, 단계는 이해했습니다. 문제 제기 및 연구 주제 설정. 포인트 있어요, 포인트.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겠구나. 포인트. 뭐가 포인트냐면 뒤에서 할 질적 연구하고는 차이점이 뭐냐면요. 뭐가 없냐면요. 얘는 가설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단계. 그리고 가설을 검증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걸 미리 세워놓고 이럴 거야 라고 했던 게 자료를 통해서 맞는지 맞는지 맞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관계. 요것이 이제 단계가 좀 특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문제 제기 연구 주제.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뭐 선택했어요. 뭐 이런 거는 뭐 측정 연구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겠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가설 설정이라고 했죠. 가설 설정. 이럴 거야. 그리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이거 되게 어려운 말 나왔네요.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나? 독립 아닌가?
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서로 관계가 있는 둘 이상의 변수가 있을 때 영향 주는 건 독립, 영향 받는 건 종속. 종속변수 할 때 종자가 노비할 때 종자예요. 그러니까 끌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그냥 혼자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 하지만 종속변수는 거기에 끌려가는 거. 그러니까 뭐뭐 하면 이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럴 것이다에 해당되는 게 종속변수인 거고 뭐뭐 하면에 해당되는 게 독립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터넷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이용 시간이라는 독립변수가 누구에게 비만율에게 영향을 줘서 높일 거다라고 하는 가수.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가설,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연구 설계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료 수집의 방법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자료 수집의 방법에 따라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또 어느 기간 동안 모집할 거냐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질문지법이랑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분석을 해요. 수치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자료 수집하고 막. 그 다음에 요 결과가 내가 여기서 얘기했던 거랑 맞아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확인하는 게 가설 검증인 거고 그것이 반복해서 확인할수록 똑같은 결과값만 나오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반화 또는 그것을 하나의 법칙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굉장히 많은 숫자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법칙. 중력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숫자의 경우와 많은 숫자의 자료를 통해 절대로 틀리지 않고 다르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바로 양적 연구에서 필요한 자료 수집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지법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많이들 만드는데요. 보신 적 있을걸요? 아니면 여러분도 한 학기에 한 번씩은 해요. 뭐 있죠? 뭐 급식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 있을까? 교원 평가 뭐 이런 것도 하죠. 그쵸? 그래서 뭐 좋음, 아주 좋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그냥 질문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5점 척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단 이 교과서로는 28페이지입니다.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건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아까 전에 제가 아까 전에 뭐 한 거 있었어요? 어디 갔죠? 아니야, 완료 아니야. 계약 원하지 않아. 아니야, 계약 원해. 저 계약 원해. 자, 제가 아까 전에 자료 수집 및 연구 설계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연구 설계라고 하는 방법, 연구 설계라고 하는 단계에서 내가 처음에 궁금해했던 거, 그 궁금해했던 나 또 그런다.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어머 세상에. 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그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이럴 거야 라고 가설을 설정했잖아. 그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료를 모을 거냐 라고 하는 걸 우리 아까 전에 연구 설계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연구 설계에서 어떻게 문제를 만들 건지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미리 만들어진 질문을 담고 있는 그 질문지를 가지고 이거 체크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질문지를 이렇게 기록해달라고 주던가 아니면은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뭐 전화로 하던가 뭐 이런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걸 우리가 질문지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뭐 이렇게 체크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볼펜이랑 같이 나눠주는 경우 있죠. 다 하고 나면 이렇게 사탕도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체크하는 거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이렇게 무슨 거 여보세요 했더니 오늘은 못하는구나. 아마 지난주에는 꽤 많이 부모님께서 짜증내면서 전화 받으셨을 텐데
인터넷 여론조사 기관은 뭐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전화 설문조사 뭐 이런 거. 이런 게 대표적인 질문지법이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질문지법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이 표본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색깔 좀 바꿔볼까요? 빨간색? 예, 표본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질문지법이라고 했을 때 내가 궁금한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 있겠죠. 그럼 그 대상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물어볼 대상이 너무 많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전국에 있는 만 18세 이상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평소에 사회문제 탐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내 연구 주제야.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뭐냐?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우리나라 청소년 몇 명이야? 고3만 잡아도 대략 몇 명이죠? 올해는 한 50만 명이 안 되나? 미차. 어떻게 다 전화해? 설문지 언제 돌려?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의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모집단이라고 해요. 모집단.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전체 집단, 그걸 모집단. 이 모집단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으신 분 계실 텐데 어미모, 그러니까 모두 해당되는 집단.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체 다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체 다 조사한다는 걸 전수조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50만의 대한민국 18세 이상의 청소년을 전체 다 조사해도 되지만 그러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설문지를 어떻게 돌려야 될지 감도 안 오고 나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를 뽑아서 조사하는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표본 조사를 실시할 때 그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 조사 대상자가 이 전체 집단인 모집단의 성격을 골고루 잘 띄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최대한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질문에 정답에 가까운 조사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양한 경제적인 계층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쵸? 그렇잖아. 되게 다양한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의 다양한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에게 뭐라고 할까? 내일의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 근데 5천만이야, 5천만. 그래서 너무 많아. 그래서 5천만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조금만 물어봐서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한 50명만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50명만 딱 뽑아서 물어봤는데 그 50명이 우리나라에서 1등부터 50등까지의 부자야. 그러면 이 50명은 과연 우리나라 5천만 명을 잘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극소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어떤 경제적인 계층을 잘 닮은 표본 집단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안 닮았잖아요. 근데 그 50명한테 물어본 내용이 내 설문조사의 결과야. 그럼 나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어떤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의 대표성, 최대한 엄마를 닮은 표본 집단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야 대표성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천만 명이면 그 5천만 명을 몇 개의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한 다음에 그 구분에 따라서 몇 명씩 탁탁탁
추출을 해야 되는 거죠. 무작위로. 그렇죠? 그래야 최대한 뭐예요? 예, 모집단, 전체를 닮은 표본 집단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질문지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질문의 용어나 표현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하나에선 하나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다음 중 뭐야 그래야 돼? 가장 재미있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교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야?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여기서 잘못된 게 뭐예요? 가장 재미있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재미있으면 재미만 있어야 돼. 재미있고 학습에 도움이 되고, 이거는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봤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재미는 있는데 학습에 도움은 안 되고, 이거는 재미는 없지만 학습에 도움은 되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연구자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저는 평소에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회문화라는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 이렇게 얘기하면 연구자가 좀 전문가니까 맞는 말이겠지 이러면서 매우 긍정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돼요. 자, 응답 항목들 간의 내용 중복도 안 돼요.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응답 항목들 간의 내용 중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루에 공부 몇 시간 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1시간 이하 1번, 그다음에 2번이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 그리고 3번이 2시간 이상 이렇게 했어. 근데 1시간 이하라고 하면 10분부터 60분, 그러니까 1시간까지가 1시간 이하잖아요. 1시간이 포함되잖아요. 근데 1시간 이상이라고 하면은 1시간, 그러니까 60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겹쳐버리잖아.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응답 항목은 가능한 모든 경우를 포함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취미생활이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1번 TV 보기, 2번 독서, 3번 음악 이렇게 했으면,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취미생활의 종목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있어요? 6번 기타. 학선에 밑줄 그어 있죠. 직접 쓰시라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 있게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회문제 탐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으면 매우 긍정, 1번 매우 긍정, 2번 긍정, 3번 보통, 4번 나쁨 하고 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1번 매우 긍정, 2번 긍정, 3번 보통, 그 다음에 4번 약간 부정 이런 식으로, 그렇게 최대한. 자, 그래서 질문지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 일단 쫙 뿌리면 돼. 그치? 인터넷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쉬워요. 그냥 배너에 딱 띄우면 돼요. 그러면 동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탁탁탁탁 눌러요. 그리고 컴퓨터가 탁탁탁탁 숫자 세요. 그래서 탁 하고 자료를 모아놔요. 그래서 시간도 적게 들고요. 비용도 적게 들어요. 종이 그까짓 거면 그까짓 거 종이 좀 인쇄 찍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통계 분석이 용이에요. 숫자만 세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퍼센트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단점은요? 내가 질문지 1000장 뿌렸다고 해서 1000장이 다 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다 대답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전화로 설문조사 했을 때 다 대답해 줘요? 저도 그냥 끊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일부러 바쁘니까 그냥, 그래, 급식 만족도 조사할 때 너네 어떻게 하니? 정말 1번, 2번, 3번, 4번 곰곰이 잘 읽어보고 그렇게 해? 반장이 빨리 내라고 재촉하면 그냥 보통 무성의 하잖아. 그냥 3번이 탁 이렇게 하잖아. 또는
내가 싫어하는 경쟁사가 뭔가를 설문조사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악의적으로 막 매우 마음에 안 듦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선 사실 뭐 해당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문맹률,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미국도 문맹률이 좀 높아요. 뭐 이렇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 그런 데에서는 설문조사 어렵죠. 그렇죠? 뭐 전화는 모르겠지만 뭐 설문지하고 체크해 주세요. 그럼 이 뭐 해먹는 것인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실험법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사실 뭐 플라시보 효과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는 그 두 집단이 있는데 그 두 집단에게 똑같이 약을 줘요. 근데 한 집단은 그냥 이제 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약, 그러니까 그냥 약도 아닌 그냥 뭐 밀가루였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주고 맞다.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의 질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두 개의 집단을 나눠요. 그런 다음에 그 질병을 낫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비타민, 동일한 제품의 비타민을 주는데 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비타민이에요 이라고 주고, 다른 한 집단에게는 이제 이거 새로 개발 중인 신약인데 당신의 질병을 낫게 해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주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나 라고 봤더니 똑같은 비타민제인데도 그냥 비타민제를 섭취한 사람들보다 이건 신약입니다, 낫게 해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듣고 먹었던 사람들에게서 훨씬 더 완치가 됐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위약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렇게 될 거다라고 믿으면서 섭취를 하고 뭔가 그렇게 될 거야라고 자기 암시를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 뭐 얘기하는 그런 거. 그게 대표적인 요 실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적 연구 방법에서 아까 얘기 나왔었죠. 대표적인 방법. 그래서 실험 집단이 있고 뭔가 이제 처치를 할 집단이죠. 그리고 이 실험 집단에게 변화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비교할 통제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처치를 하고 끝난 다음에 변화를 확인해서 비교하는 거. 근데 요 실험법이라고 하는 건 양적 연구 방법에서 막 이렇게 권장되거나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거 사회 문제잖아요. 사회 문제는 누구랑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겠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좀 윤리적인 문제랑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자신이 실험 대상이었다고? 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 실험법은요, 우리 요 다음 단원에 사회 문제 탐구 과정의 윤리적 쟁점과 대책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다루게 될 거예요. 유명한 뭐 사회 실험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다룰 거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우린 거기서 얘기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질적 자료입니다. 질적 연구 23페이지. 왔다 갔다 바쁘죠?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뭐 생각나세요? 이게 2019년도에 가장 비싸게 팔린 살아있는 작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 이름은 레빗, 토끼래요. 토끼처럼 보여요? 저게 한 90cm 정도 되는 철로 만들어진 거래요. 뭐같이 보여요? 난 도통 이해를 못 하겠던데. 저게 뭐요? 풍선 아니요? 이랬거든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질적 연구, 아까 전에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자료를 수량화해서 그것을 통해 법칙이라고 하는 것, 일반화를 하려고 하는 게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연구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양적 연구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질적 연구 방법 같은 경우는 해석과 깊이 있는 이해라고 하는 게 목적이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상징적 상호작용. 오, 맞아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뭐랄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뭔가 숫자라고 하는 걸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양적 연구에 반대되는 그런 입장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그걸 숫자로 처리하고 실험을 하고 할 수가 있어? 그게 아니지. 이해하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해야지 라고 보는 게 바로 질적이에요. 그래서 이 질이 품질을 할 때 그 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어떤 반대되는, 수량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의미로 이제 질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는 퀀티티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기는 퀄리티 할 때 그 앞에 단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아까 전에 제가 양적 연구 방법에서의 특징이 바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설정한 것을 가지고 뭘 한다고 했어요? 가설을 검증해서 살펴본다고 하는 그게 좀 특징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질적 연구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자료를 해석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료를 해석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그러니까 자료를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내리지 그걸 일반화시키거나 법칙화시키지 않아요. 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궁금하다라고 생각한 연구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뭔가 일반 법칙 못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적인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잘 맞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면접법하고 참여관찰법이 있는데요. 이 면접법하고 참여관찰법 같은 면접은 뭔지 아시죠? 면접 듣기도 싫겠다. 미안해, 3학년. 자, 면접법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연구 대상자, 내가 질문을 이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직접 대화하고 질문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인데요. 유연하게 할 수 있대요. 뭘? 질문의 내용을 어떻게 만들 건지 또는 형식을 어떻게 할 건지를 되게 유연하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비구조화된 면접 뭐 이런 거하고도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묻고자 하는 것이 내용만 전달될 수 있다면 꼭 똑같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몇 살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뭐 이번 봄이 네 인생 몇 번째 봄이니? 오글거려.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문제 1번 질문 다음에 3번 질문 해도 되는 왜? 어쨌든 나는 이 질문을 다 할 거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전에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신뢰라고 하는 것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또 필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구조화된 면접 뭐 이런 게 있는데 구조화된 면접 이런 거는 그거예요. 연극 시나리오처럼 딱 들어와서 만나서부터 인사부터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순서. 그래서 쫙 그러면 그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왠지 이 연구 면접관은 굉장히 면접 기술도 높고 되게 전문가인가 봐 막 이러면서 신뢰도가 높아져서 이 사람에게 믿고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비구조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밥 먹었어요? 날씨 좋네요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상황을 잘 조절할 수 있으니까 효율성은 높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대요. 자, 장점 문맹자에게 실시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좋죠. 하지만 단점 돈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자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면접 연구 대상자를 오라고 해? 내가 사장이야?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 만나러 가야죠. 자주 만나야죠.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거랑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똑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그러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뭐 미국 메릴랜드에 살고 있어. 그러면 대한민국 아산시, 뭐 천안시 이런 데 살고 있는 내가 메릴랜드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Understand? 그래서 그리고 뭐 면접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요구되고 한다. 뭐 이런 것들. 면접법은 어쨌든 대상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지? 라고 하는 반응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라면 참여 관찰법 같은 경우는요. 반응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겁니다. 이 관찰은 어떤 거냐면요. 연구자가 또는 관찰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연구자가. 그리고 그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연구대사의 생활이나 활동이 다르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제 다큐멘터리였죠. 아마존의 눈물. 만약 어떤 원시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경이롭다, 놀랍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마존이라고 하는 공간에서의 원시 부족의 생활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의 자료가 수집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인종차별주의적인 태도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존에 가서 그들의 어떤 생활과 활동을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자료를 수집했다? 그러면 아마 할 말 없음 이랬을 거예요. 왜? 미개하니까. 서로 다른 어떤 자료의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장점은요. 내가 직접 봤으니 생생하죠. 그렇죠?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료 수집에 유리하고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곤란해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 문제는 내가 알고 싶은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대기.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하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그리고 또 있어. 뭐냐면 누군가 나를 계속 관찰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뭔가 의식해서 행동하지 않겠어요? 그쵸? 부모님들 공개 수업할 때 그때 뒤에서 관찰하고 계시잖아. 그럼 우리 뭐해? 의식해서 행동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건 왜곡된 수업이고 왜곡된 자료지. 그쵸?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관찰자의 태도나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자료 수집의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연구자의 편견과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마존 원시 부족이 갑자기 싸우기 시작했어. 그러면 난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당황스럽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헌연구법. 이거는요. 기존의 어떤 결과문, 연구 결과문이나 역사적 문헌, 신문, 잡지 가지고 자료 수집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걸 가지고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거는 1차예요, 1차. 그리고 이 1차를 가지고 내가 만든 게 2차예요. 그래서 얘는 양적과 질적 연구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동일한 연구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지? 라고 하는 게 파악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장점 이렇습니다. 왜? 도서관만 가면 되니까 시간과 공간 제약 그리고 비용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찾아본 책이 완전히 혼자 상상 속에서 쓴 책이야. 그러면 내 연구도 내 2차 가공물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글이 전혀 다르게 1차 자료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너무 수다를 많이 떨었나 봐. 49분이 다 돼간다. 자, 과제는 페이지 24, 26 탐구 활동의 1번 문항을 해결하시도록
자료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얼른 개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